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지, 반도 끝에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그 숨겨진 이유를 K 콘텐츠나 삼성을 떠올리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 나라의 진짜 역사를 모독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건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고, 교과서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고, 그저 버텼고, 그리고 아무런 보상 없이 사라져간 이들이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태어나 문맹률 80% 시대의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부모들이었는지도. 사막에서 등껍질이 벗겨지도록 일해서 모은 외화를 자신은 커피 한 잔 못 마신 채 나라에 바치고 자식 등록금에 쏟아부은 이들이죠.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을 만든 건 그들의 침묵과 눈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희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리처드슨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팀 소속 연구원이죠. 서울에 첫 발을 디딘 건 2005년 봄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시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50년 만에 이런 모습으로 변모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무척 더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현지 시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은 관광책자의 현지인처럼 쇼핑하기 좋은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실제 맥박이 뛰는 곳이니까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들려온 비명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한 미국인 관광객이 쓰러져 있었어요. 더위에 탈진한 것 같았죠. 사람들이 당황해 서성이는 사이 한 노인이 재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비켜보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노인은 침착하게 관광객을 살폈어요. 맥박을 확인하고 다리를 높이 올려주더니 손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군인처럼 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이었죠. 물 좀 주세요. 그리고 그늘로 옮겨야 합니다. 노인의 지시에 주변 상인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가 물병을 건네자 노인은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관광객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관광객은 정신을 차렸고 안도의 한숨이 시장에 퍼졌죠. 어디서 응급처치를 배우셨나요? 제가 물었을 때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삶이 가르쳐줬지요. 광산에서 일할 때는 이런 일이 다반사였으니까. 그 순간 저는 노인의 손에 시선이 멈췄어요. 굵직한 핏줄이 도드라진 손등, 그리고 두꺼운 굳은 살이 남아있는 손가락. 그것은 결코 사무실에서만 일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한켠의 오래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죠. 박춘식. 그것이 노인의 이름이었어요. 1948년생으로 올해 70대 초반이었습니다. 리처드슨 씨는 왜 한국에 왔습니까? 박춘식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게 제 일이죠. 박춘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숫자만 있겠군요. 하지만 진짜 역사는 사람들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박춘식은 자신의 손을 내밀었어요. 거친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죠. 그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이 손에는 통계 수치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혹시 제 연구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박춘식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춘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이야기가 뭐 대단하겠습니까?만 들려드리지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의 손은 제게 한국의 진짜 역사를 들려줄 열쇠라는 것을요. 통계와 그래프 너머에 있는 살아있는 숨쉬는 한국의 이야기를. 다음 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선 강변에 앉아 박춘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기가 다 논밭이었습니다. 전쟁 후에는 강에서 빨래하는 안악들 소리로 시끌벅적했지요.
박춘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했어요. 제가 태어난 건 1945년 해방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5살 때 전쟁이 터졌지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남쪽으로 피난 내려오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박춘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물을 바라보는 눈에 먼 과거가 어른거렸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어머니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빨래를 해주고 받은 통조림으로 우리 5 형제를 먹여 살렸죠.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운 도시와 박춘식이 묘사하는 전쟁 후 한국의 모습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어요. 학교는 언제 다니셨나요? 박춘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다녔지요. 하지만 중학교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12살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구두 닦기, 신문팔이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박춘식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시장 바닥에 떨어진 채소 조각을 주워 끓인 풀죽을 먹던 날들. 겨울이면 얼어붙은 발가락을 불어 녹이며 신문을 팔던 새벽. 비가 와도 쉴 수 없던 날들. 배고픔이 뭔지 알아요? 진짜 배고픔은 꿈에서도 밥을 먹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공통된 기억이죠. 박춘식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떨어진 고구마 몇 개를 주워 먹다가 상인에게 들켰습니다. 도둑놈이라고 소리치며 따귀를 때리더군요. 박춘식은 무의식적으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60년도 더 지난 일인데도 그 기억은 선명했나 봅니다. 그래도 절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희망도 있었어요. 나라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 그게 우리를 버티게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한국의 역사는 통계와 정책, 지도자의 이름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박춘식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굶주림과 생존, 그리고 희망의 역사. 어떻게 그 시절을 버티셨나요? 박춘식은 고개를 들어 현재의 한강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었습니까?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박춘식 같은 사람들의 끈질긴 생존 의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이후엔 어떻게 되셨나요? 제 질문에 박춘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죠. 20살 때였습니다. 독일에서 광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그때 시작됐죠, 제 진짜 인생이. 1960년대 초반 정부에서 서독 광부 파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서였죠. 박춘식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우리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죠. 지원자가 너무 많았어요. 모두가 해외에 나가 돈을 벌고 싶어 했으니까요. 시험도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신체 검사, 독일어 기초, 인성평가까지. 박춘식은 자신이 시험에 합격했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을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에서 독일까지 3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창밖으로 구름을 보면서 내가 정말 꿈을 꾸는 건가 싶었죠. 그러나 독일에 도착했을 때 현실은 꿈과 달랐습니다. 박춘식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지옥 같은 광산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지하 1000m 아래에서 석탄을 캐야 했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먼지가 가득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작업했죠. 박춘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굳은 살과 흉터들. 독일 탄광에서의 흔적이었죠. 처음 2달은 매일 울었어요.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해야 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차별이었습니다. 가스트 아르바이터.
손님 노동자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이방인이었죠. 독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기계 부품처럼요. 일하다 다르면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파독광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외화 획득의 성공 사례였어요. 하지만 박춘식의 이야기는 그 이면에 있는 인간적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박춘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동료 하나가 갱도에서 쓰러졌습니다. 산소 부족이었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일해라. 두 사람 몫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16시간을 연속으로 일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갱도에서요. 박춘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뭉쳤어요.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한 명이 부축하는 식으로요.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필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과서에는 없는 진짜 역사였으니까요. 3년 동안 독일에서 번 돈은 어떻게 하셨나요? 박춘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부분 고향에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학비로요. 제 꿈은 동생들만큼은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꿈을 위해 모았습니다. 어떤 꿈이었나요? 박춘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 독일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산업 정책은 그저 종이 위의 계획이었지만 박춘식 같은 사람들은 산업 그 자체였어요. 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이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귀국 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박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만남을 약속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박춘식의 자택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66년 가을, 독일에서 귀국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모아둔 돈이 있었고 머릿속에는 꿈이 가득했죠.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박춘식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취직이 안 됐습니다. 광부 경력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뭘 배웠냐고 물었죠. 기술은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춘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결국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이었죠. 독일에서보다 조건은 나았지만 꿈에서는 더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포항제철 건설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1970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제철소를 짓는 현장이었죠. 거기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배웠어요. 박춘식의 얼굴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3년 동안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 서울 근교에 작은 공장을 열었어요. 금속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죠. 어떤 부품을 만드셨나요?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가 첫 국산차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기회였죠. 박춘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허름한 건물 앞에 선 젊은 시절의 박춘식.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직원이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모두 이웃집 청년들이었죠. 기술은 제가 가르쳤어요. 기계는 중고를 사서 직접 고쳐서 썼고요. 그러나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춘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1976년 겨울 화재가 났습니다. 전기 합선이었죠. 공장이 전소했습니다. 그 순간 박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충격이 생생한 듯 했어요.
보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직원들은 실업자가 되었고 저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나요? 박춘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허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은 기계 부품들을 주워 모았어요. 직접 망치로 두드리고 다듬어서 새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밤새 작업했죠. 그의 두 손을 보니 그 고된 노력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굵은 핏줄과 상처들이요. 직원들이 돌아왔습니다. 월급은 절반만 받겠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저를 일으켜 세웠죠. 박춘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와 자부심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6개월 만에 공장을 재건했습니다. 더 작았지만 우리 것이었죠. 그리고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80년대 초반에는 직원이 50명까지 늘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실패 후 재기는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적 스토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춘식에게는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실패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실패는 사치였어요. 실패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무수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가족은 어떻게 꾸리셨나요? 박춘식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1969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재봉사였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의 이유였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춘식의 얼굴에도 따스한 빛이 드리워졌어요. 공장보다 더 자랑스러운 건 가족이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박춘식의 자택에서 만났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30년 넘게 살아온 그의 집이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 대학 졸업식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였죠. 박춘식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사진 속에서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제 삶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제가 배우지 못했기에 아이들만큼은 꼭 공부시키고 싶었어요. 서재로 자리를 옮기자 책장에는 오래된 교과서와 참고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책들이었죠. 이것들을 왜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박춘식은 부드럽게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건 우리 딸이 쓰던 영어 교재입니다. 당시에는 비싼 책이었죠. 한 권에 2달 월급이 들어갔어요. 그의 손가락이 책 모서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대하는 듯한 손길이었어요. 공장이 어려울 때도 아이들 책값은 최우선이었습니다. 공장 기계는 중고로 사도 아이들 책은 항상 새 것이었죠. 박춘식의 아내 김영숙 씨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단아한 모습의 그녀는 남편의 이야기에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영숙이가 더 큰 희생을 했습니다. 저는 공장에만 있었지만 영숙이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봉일도 했으니까요. 김영숙 씨는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이 더 고생했지. 집에는 밤늦게나 들어왔으니. 그때 박춘식의 딸 미경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전문직 여성이었어요. 우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손님이 오셨네요. 미경 씨는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내 대화에 자연스레 합류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아버지 얼굴을 처음 본 건 초등학교 졸업에서였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는 담담하게 설명했죠.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잠들기 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공장에 가셨고요. 박춘식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미경 씨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셔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책상 위에 항상 새 책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재 속에서도 가득했던 사랑. 그것이 한국 산업화 세대의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 자녀 모두 대학을 나왔지요.
첫째는 회사 임원이 되었고, 둘째는 의사, 미경이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박춘식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내 김영숙 씨도 환하게 웃었어요. 저희 세대의 꿈은 자식에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못 이룬 꿈을요. 미경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부모님의 희생 위에서 성장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말에 방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인적 자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무학의 부모가 고학력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 치른 희생의 깊이를요. 박춘식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예상대로 되지 않더군요. 아이들이 대학을 다 졸업할 무렵 우리나라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박춘식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우리는 그의 집 근처 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박춘식은 벤치에 앉아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한 듯 했어요. 가장 먼저 납품 대금이 끊겼습니다. 이미 납품한 물건 대금을 못 받게 된 거죠.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수십 년간 일구어온 사업이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요.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당시 우리 공장에는 120명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박춘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어요. 많은 회사들이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겠죠. 저도 그래야 한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회의 큰 전환점이었던 IMF 시기. 저는 그때의 실제 경험이 궁금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하셨나요? 박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직원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죠. 회사가 어렵다. 당장 월급을 줄 수 없다. 함께 견뎌낼 사람만 남아달라. 박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에 긴장감이 전해져 왔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월급 없이 출근하겠다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연대의식. 그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저력이었던 거죠. 그때 우리 영숙이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춘식은 아내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제가 선물한 반지가 있었어요. 영숙이가 그걸 빼서 금모으기 운동에 기부했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개인의 희생을 통해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그 시절의 집단 의식이 느껴졌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박춘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한국의 민낯입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버티는 모습이요. 통계나 경제 지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인의 모습이죠. 1년 후 박춘식의 공장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밀린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했어요. 그 후로 직원들과 저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생겼죠. 저는 박춘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회복력은 단순히 정책이나 산업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위기를 어떻게 완전히 극복하셨나요? 박춘식은 묵묵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극복한 적은 없습니다. 위기는 항상 또 다른 형태로 찾아오니까요. 다만 견디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의 담담한 말에서 깊은 삶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인생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적응의 과정이라는 진리를요. 2000년대 들어 아들이 회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회사를 변화시켰죠. 저는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고요. 박춘식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2003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었죠.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을 거닐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박춘식은 아들의 결혼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호텔이었죠. 아들이 모든 걸 준비했어요. 박춘식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어요. 어색했습니다. 저와는 다른 세계 같았어요. 고급 양복을 입었지만 손에 남은 굳은 살은 감출 수 없었죠. 박춘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이었어요. 축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이크를 잡았죠. 보통은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인데 아들은 저를 향해 말했어요. 박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 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님이지만 저에겐 인생의 기둥이었습니다. 박춘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의 감동이 다시 밀려오는 듯 했어요. 아들이 계속했어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으로 가르쳐 주셨죠. 책임이 무엇인지, 가족을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를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말없이 삶으로 가르친 교육.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결혼식장에서 어른이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춘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이 깊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세대가 겪은 감정적 단절과 그 너머의 깊은 유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많은 손님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정부 관계자들, 모두 아들의 지인들이었죠.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박춘식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세운 건 고층 빌딩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박춘식과 같은 무수한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공장을 완전히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저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갈 시간이었으니까요. 박춘식의 말에는 담담한 수용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느껴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박춘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손주들에게 해주고 있죠. 책도 읽어주고 공원도 가고. 그의 얼굴에 편안함이 깃들었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 끝에 찾아온 평화로움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박춘식 씨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때 어떤 메시지를 담기 원하시나요? 우리의 마지막 만남은 남산타워 아래였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박춘식은 오랫동안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저기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박춘식의 눈에는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세대의 시간 동안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목격한 증인이었죠. 리처드슨 씨의 마지막 질문에 답할게요. 제 이야기를 전할 때 어떤 메시지를 담았으면 하는지. 박춘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름은 안 남겨도 됩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랬어요. 저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걸었죠. 그의 겸손함에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영웅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태도가요. 그저 이것만 전해주세요. 우리는 선택의 여유가 없었다고요. 살아야 했기에 일했고 아이들을 위해 견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박춘식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연결을 추구하는 지혜가 느껴졌어요. 우리 세대가 이룬 것은 물질적인 풍요였다면 다음 세대는 그 너머의 가치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그게 발전이니까요.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했습니다. 단순한 인터뷰 대상이 아닌 스승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평생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떤 일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박춘식은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은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독일 마르크화였어요. 이건 독일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산 커피값을 치르고 받은 거스름돈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녀요. 출발점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그 작은 동전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저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겸손함이요. 한국은 수치로 설명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GDP나 수출액으로 정의될 수 없어요. 한국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박춘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모든 통계와 분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식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다음 세대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서 더 높이 올라가길 바래요. 그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주일간의 인터뷰를 통해 제가 만난 것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역사였고 한국가의 영혼이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은 그를 기억하는 동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한 명의 평범한 노인을 통해 저는 진정한 한국을 만났습니다. 통계와 그래프 너머에 있는 땀과 눈물과 희망으로 빚어진 나라를요. 그리고 그 기억은 제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박춘식은 이미 고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공장은 아들의 손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의 손자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죠. 한국의 진짜 역사는 책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박춘식과 같은 무수한 이름 없는 영웅들의 삶 속에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저는 에드워드 리처드슨, 한 외국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산업화의 진짜 얼굴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나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